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대학의 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할 주제는 북한의 외교입니다. 우리 외교의 시각으로 북한을 외교를 보게 된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외교는 사실은 어느 나라의 외교 간에 목표가 한 3개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3개의 목표라는 게 3P라고 저는 그걸 제가 현직에 있을 때 3P라고 불렀었는데요. 첫 번째 P는 Peace입니다. 평화죠. 평화, 안보. 그게 당연히 외교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둘째 P는 Prosperity입니다. 번영, 경제적인 안정. 그게 또 외교를 통해서 추구하는 당연한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셋째는 Prestige.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게 또 그 당연히 그 외교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북한의 외교가 그 3개의 목표 어느 것을 추구하는데도 그렇게 성공적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일 수치화하기가 쉬운 게 이제 경제 문제니까 그 경제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보자면은 빨간 선이 있죠. 이게 북한의 1인당 GDP고 파란 선이 이게 대한민국의 1인당 GDP입니다. 사실은 북한의 1인당 GDP가 더 높았습니다. 제가 외교관을 오래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시작했느냐? 1978년에 시작했습니다. 1978년. 이때 우리 GDP가 2인당 GDP가 1,300불입니다. 그때 세계 1인당 GDP가 얼마였었느냐? 2,000불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978년에 제가 외교관 시작할 때는 한국도 사실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그래프는 2013년에 끝나는데 오늘날 2020년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얼마입니까? 3만 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050 클럽의 멤버입니다. 3050 클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그러니까 50 밀리언이죠. 인구가 5천만이 넘고 1인당 GDP가 3만 달러 그러니까 30,000이죠. 그걸 넘는 나라들을 3050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게 몇 나라가 있느냐? 세계 7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동안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동안 북한은 계속 답보를 했다.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외교의 3P, Peace, Prosperity, Prestige 어느 P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선택을 잘못했다. 선택이 왜곡됐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선택이 잘못됐느냐?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주체사상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주체사상. 주체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자. 대단히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데 이걸 2천만이 각각 따로 놀면 안 되니까 한 사람한테 이걸 담보해야 된다. 그게 유일수령 사상입니다. 그게 주체사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을 한 사람한테 맡기면은 그 체제가 발전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게 이제 그 제가 볼 때 정치 체제의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군사입니다.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이 또 왜곡되는 거죠. 경제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뭐냐면은 빵 대 무기입니다. 빵이냐 무기냐? 빵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무기에 투자를 할 것이냐? 무기에 투자하는 거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지나치면은 경제 성장을 젖먹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도발을 계속하기 위해서 군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 또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북한 군인들 남자들 군대 가면 몇 년 근무하는지 아시죠? 10년 이상 근무를 합니다. 여자들 7년 이상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자원의 배분이 굉장히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정치적인 선택의 왜곡이 있었고 군사적인 선택의 왜곡이 있었고
경제적인 선택 왜곡이 있었고, 그러니까 북한 외교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그 고립이 북한의 경제를, 그다음에 북한의 외교를, 북한의 사회 전반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이제 북한의 여러 측면을 보게 된 그런 측면을 보게 되는데, 특히 북한의 외교를 본다 하더라도 그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이제 그 70년을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걸 시대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냉전 시기, 그다음에 대땅뜨라고 기억나시죠? 대땅뜨. 냉전이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잠깐이란 게 한 10년 정도 됐었죠. 10년 정도 그 냉전의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대땅뜨 시기. 그다음에 냉전 이후의 냉전 시기. 그러니까 대땅뜨는 끝났지만 냉전은 계속됐으니까 대땅뜨 이후의 냉전 시기. 그다음에 냉전 이후 시기. 그러니까 냉전이 드디어 끝난 냉전 이후 시기. 1989년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고 김정은 위원장 시기.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죄송합니다. 김정일 위원장 시기. 그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이 돌아가고 김정은 위원장의 시기. 그렇게 그 6개로 시기 구분을 해서 북한의 외교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는 김일성 주석이 스탈린하고 마오쩌둥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한 달 사이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갔다. 그거는 사실은 냉전 이전에는 남침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소련의 외교 문서가 다 공개된 다음에는 그런 주장하는 나라는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요. 그 나라가 어디냐? 첫째, 북한이 그 주장하는 건 그건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되죠. 근데 중국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평소에 잊고 지내지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왜 언론에서 BTS라는 얘기 들었죠? 방탄소년들이 그 미국에서 벤 플리트 상이라는 상을 받으면서 한국하고 미국은 그 6.25 때 엄청난 고생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동맹을 다져온 사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중국에서 엄청난 그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 미국이 북한을 침략해서 난 전쟁이 저희 그 이제 중국 사람들 얘기로는 항미 원조 전쟁이죠. 항미 원조 전쟁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그래가지고서 엄청난 그런 소란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절감하셨을 겁니다. 중국은 아직도 한국 전쟁을 남한이 일으켰다고 그러는구나. 그때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느끼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 한국전이 그 비참한 전쟁이었었다. 거기서 만약에 남한이 졌다면 어떤 결과가 됐을까? 그건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그러나 그거 말고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결과를 남긴 전쟁이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바로 중국이 참전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은 소련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나 중국이 참전을 해가지고 18만인가가 돌아갔습니다. 중국군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북한 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가 됐죠. 또 하나 한국전이 남긴 큰 영향은 뭐냐면은, 냉전이 언제 시작됐느냐? 1945년 하반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945년 하반기부터 1946년 상반기까지, 그때가 이제 냉전이 개시된 시기라고 그러는데, 말만 냉전이었었지 미국이 냉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그 준비를 하게 되느냐? 그게 결국은 한국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정치 하는 분들은 대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냉전이 군사화했다. 냉전이 그때까지는 글자 그대로 말만 전쟁이었었는데 냉전이 군사화가 됐다. 그게 바로 한국전의 영향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단동에 있는 항미 원조 탑,
항미 원조 탑에 있는 그 모택동 주석의 휘호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중국이 한국전에 참전했다. 그래서 북한을 구해냈다라는 걸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죠.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이제 쭉 연도별로 정리해 놓은 건데 보십시오. 1940년서부터 45년까지죠. 그러니까 2차 대전 때죠. 2차 대전 때 미국의 국방비가 얼마였었느냐? GDP의 40%가 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얼마로 떨어지느냐? 전쟁이 끝나니까 5%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40%가 넘던 국방비가 5%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말만 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사실은 그게 이제 전쟁을 할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한국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15%로 올라갑니다. 국방비가 미국의 GDP의 5% 하다가 15%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전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 자체도 엄청나게 그 피해가 크고 참 참담한 그런 전쟁이었었습니다만서도 그러나 국제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그런 전쟁이었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전쟁 책임을 회피하는 거는 그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북한이 사실 그 전후 회복을 굉장히 신속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전후 회복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외교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그게 벌써 1955년서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뒤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1990년대 가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2000년대 들어가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전후 배상금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이제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서도 그 생각이 시작된 거는 벌써 1955년이다. 그건 뭐 북한 외교가 나름대로 다변화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좋은 일이죠. 또 그 당시에 북한 외교가 뭐에 착안을 했느냐? 비동맹 국가 이 나라들이 보니까 우리하고 세계를 보는 눈이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 비동맹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비동맹 외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한 결정이죠. 그런데 50년대 또 북한 외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1956년에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1956년에 중소 분쟁, 여러분들 중소 분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56년에 시작됩니다. 이제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들어서면서 스탈린의 격하 운동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의 격하 운동을 시작하니까 중국이 그거를 말하자면은 수정주의라고 해서 그걸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그 중국하고 소련이 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느 면에서는 북한은 그걸 잘 바라보면서 나중에 그걸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하고 소련이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북한의 입지가 줄어들었을 텐데 그러나 중국하고 소련이 반목을 하게 되니까 그 사이의 틈새를 북한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1956년에 일어난 큰 사건이었었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북한이 전후 복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경제적인 노력을 했고 외교적인 노력을 했다 그랬는데 그 일환이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김일성 주석이 동구권을 방문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딱 가지고 북한 내에서 그게 이제 북한을 연구하는 분들은 북한의 유일한 의미 있는 그런 그 김일성 주석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었었다고 그러는데 그 김일성 주석을 몰아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가 또 이제 김일성 주석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게 김일성 주석이 급거에 다시 귀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숙청을 시작합니다. 아주 엄청난 숙청을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종파주의 사건이죠. 그러면서 그게 1956년서부터 한 60년대까지 대단한 그런 어려운 시대가 계속됩니다. 남한에서 올라간 남로당을 숙정하고 중국에서 온 연한파를 숙정하고 소련에서 온 공산주의자를 또 숙청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숙청을 통해 가지고서 그 김일성 주석의 그 권한을 집중시키는 이제 이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북한 외교를 왜곡시킨 그 중요한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주체 사상, 유일수령 체제다라고 인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시작된 게 바로 195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주체 노선이죠. 주체 노선이 정립되게 되는데, 수립되게 되는데, 이 1962년에 무슨 결정이 있었냐면은요, 이 노동당의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병진 정책이라는 걸 채택합니다. 제가 병진 정책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병진 정책은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서 2013년에 채택한 게 병진 정책입니다. 근데 병진 정책이라는 게 경제적인 발전하고 무력의 증강을 같이 하겠다 그거지 않습니까? 2013년에도. 그러나 1962년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1962년의 병진 정책은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그거보다는 국방비에 더욱 많은 치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에서 병진 정책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국방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북한 외교가 이렇게 왜곡된 원인 중에 하나, 이제 주체 사상이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 어터냐 무기냐, 거기서 무기에 너무 치중을 해서 그렇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이때서부터 아주 눈에 띄게 그런 그 움직임이 시작된 거지요. 그리고 그 주체 사상은 1967년에 역시 다른 또 중앙위원회, 노동당의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주체 사상을 그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확립하게 됩니다. 그건 대단히 일찍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북한 외교를 쭉 보게 되면은 끊임없는 도발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보십시오. 68년 보자면은 푸에블로혼 납치, 1.1 사건.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1.1 사건보다는 김신조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김신조 사건.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1,2사군 부대라는 어떻게 보자면 게릴라 부대지 않습니까? 그게 김신조만 난파됐던 게 아니죠. 여러 건의 1,2사군 난파 사건이 있었죠. 그 중에 또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울진 삼척 사건. 이런 이 도발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김신조가 이제 그 1월 21일 날 그 체포되는 그런 사진이죠. 냉전 시대라는 게 이제 뭐 1950년에서 한 1970년 정도 되겠는데, 냉전 시대를 보자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 건설을 위해서도 노력했고, 외교 다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했고,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큰 성과를 못 얻은 큰 원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원인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 대땅뜨 시대를 맞게 됐다라고 이제 그 냉전 시대에 북한 외교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냉전 대땅뜨라는 게 이제 그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대땅뜨라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좀 혼란스럽고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그거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대땅뜨라는 게 이제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로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시대를 살았던 저로서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대단히 충격적이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 냉전이라는 게 워낙 오래 계속됐는데, 냉전의 질서에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거죠. 그때쯤에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는 냉전의 질서에 너무 익숙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자유진영하고 공산진영으로 갈리고 자유진영하고 공산진영하고는 계속 싸움을 해나가고 그게 자연스러운 국제 질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유진영의 제일 그 중요한 나라하고 이 공산진영의 제일 중요한 나라가 나서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계속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고 우리 좀 잘 지내보자 긴장을 완화시켜보자 이러니까 굉장히 그게 혼란스럽고 충격에 쌓이게 됐었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느꼈으면은 북한도 당연히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또 긍정적으로 반응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70년 11월에 제5차 대개 이제 공산당 국가에서는 이제 5년마다 당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5차 당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강조한 게 뭐냐? 대외 경제 정책을 활발히 해나가자. 그건 어떻게 보자면 대땅트 시대에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런 정책이었겠죠. 그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1962년에 병진 정책을 시작했는데 그 병진 정책의 결과 국방비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굉장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더라. 이거 조금 좀 조화를 이뤄보자. 이렇게 하면서 경제 관료들을 대거 이 소위 말해서 중요한 자리에 배치를 시작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자면은 대땅트 시대에는 대단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노력이었던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서방 국가들하고의 교역도 증진을 하려고 그러고 투자도 증진을 하려고 그러고 차관을 도입하려고 그러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이거 다 어떻게 보자면은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더더구나 대땅트 시대에는 해야 될 일들이겠죠. 그다음에 외교의 다변화를 또 합니다. 유엔에 이제 상주 대표부가 생기고 비동맹 회의를 가입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또 하나 숫자로 말씀드리자면은 70년대 말로 보자면 70년대 말이라는 게 제가 이제 외교부에 막 들어갔을 때인데 북한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수교국 수에서 남한에 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게 외교를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체제에 많은 문제를 안고서 열심히 하는 거는 역시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 숫자에서도 또 나타나지 않나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한 관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대땅트 시대에 우리가 대단한 혼란과 어떻게 보자면 충격을 받았다 그랬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남북 적시자 회담을 이제 제안을 하지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적시자 회담에 그 제일 중요한 의제는 뭐였었냐면 이산가족 상봉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물론 제안은 이루어졌었습니다만서도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건 훨씬 그 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뭐 2000년대 가서나 그게 이루어질 정도로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뒤에 이루어졌습니다만서도 어쨌거나 그러나 이 대땅트라는 시대 정신에 맞춰가지고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적시자사가 나서서 남북한 적시자사 간에 뭘 해보자. 그건 제가 볼 때 대땅트 정신에 대단히 충실한 그런 노력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이제 그 남북 공동 성명이라는 것도 또 이제 그 평화통일 3대 원칙을 포함한 그런 그 남북 공동 성명이라는 거를 또 내게 되고 또 6.23 선언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6.23 선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때까지는 남한도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정책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할슈타인 독트린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할슈타인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서독의 외교부 장관을 하던 분입니다. 그 양반이 어떤 독트린을 내세웠냐 하면은 동독과 교류하는 국가하고는 서독은 교류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내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책을 사실은 답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슈타인 독트린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제 대땅트 시대가 되노니까 이건 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더 이상 할슈타인 독트린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6.23 선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대땅트 시대가 왔고 북한이 이제 경제 좀 잘해보겠다 그러고
서방 국가들하고 교류도 하겠다고 그러고 채권도 받겠다고 그러고 투자도 받겠다고 그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북한은 엄청난 도발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큰 도발은 뭐냐면 땅굴이죠. 이것도 이제 그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텐데 땅굴이 이 시기에 계속 발견이 됩니다. 74년, 75년, 78년 계속 땅굴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땅굴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가봤습니다. 그 땅굴 가보면은 그 제가 키가 작은 편은 아닌데 제가 서서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높은 땅굴 그거 파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자재를 사실은 유럽에서 수입했다고 그래요. 북한이. 그래가지고 그 많은 땅굴을 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왜 그런 어려운 작업을 했겠습니까? 이때도 정규군을 투입해가지고 적화 통일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었으면은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땅굴 가보시면 그걸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우여곡절 끝에도 남북한 간의 대화가 계속되다가 결국은 단절이 다시 된 게 그 76년 8월 달이죠. 그 판문점에서 그때는 이제 그 판문점에 그 공동 경비구역 경비를 유엔군이 맡아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미루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그 미루나무를 근데 그 미루나무가 시야를 방해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도 공동 경비구역을 감시를 하고 북쪽에서도 공동 경비구역을 감시하는데 이 남쪽의 시야를 방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미루나무를 정리하러 이제 그 유엔군에서 그 인력을 들여보내죠. 그런데 공동 경비구역은 무기를 못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비병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제 이 미루나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 도끼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도끼를 뺏어서 그 작업에 참여하던 유엔군들을 도끼로 살해하지요. 그게 이제 미루나무 도끼 사건이었었는데 도끼 살인 사건이었었는데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또 남북 대화가 중단이 됩니다. 이게 땅굴 사진입니다. 높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흰색 페인트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 이제 뭐냐면은 저 땅굴 도대체 있는데 저게 뭐 북한이 봤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땅굴을 파기 위해서 그 다이너마이트를 쓰는데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한 조그만 구멍을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면은 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뚫려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그 뭐 충분히 설명이 되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대땅뜨 기간 중에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대땅뜨가 시작이 됐는데 물론 혼란스럽고 충격 속에 빠졌지만은 그 대땅뜨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또 계속됐다. 역시 그 북한 외교를 왜곡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었다라고 그 시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땅뜨 이후식입니다. 1980년에서 88년. 그러니까 이거는 대땅뜨는 지났지만 아직도 냉전이 계속되는 그런 시기였었죠. 그런데 이 북한이 그 대땅뜨 시기에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땅뜨가 지났지만 그런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거는 또 좋은 일이죠. 그 좋은 일인데 그래서 이제 합병법이라는 것도 공표를 합니다. 이거 경제 발전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뭔가 자본이 있어야 되겠고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게 없으니 합병법이라는 걸 공포해가지고 투자를 잘 받겠다라는 그런 법도 공포를 하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그 성과가 대단히 미미했습니다. 뭐 그렇게 의도는 좋고 노력을 한 것도 좋고 법을 통과시킨 것도 좋은데 그러나 성과는 대단히 미미했습니다. 성과가 미미하다는 건 뭐냐면은 법을 만들어 놨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자본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투자가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외교 관계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북한의 외교를 보고 있으면 상당히 답답하다. 왜 이런가? 그러니까 역시 처음부터 왜곡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 발전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돈을 많이 꾸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꾸었으면 그걸 가지고 경제 개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1987년에 140개 서방 채권 은행단이 결국은 저희 북한에 대해서 채무 이행 불가능 선언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뱅크럽트가 된 거죠. 그게 벌써 8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안 됐을까? 그게 결국은 이 체제의 이 왜곡된 체제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을 못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북한 관계, 이 남북한 관계가 참 문제인데 도발이 계속됩니다. 1980년에서 88년도 도발이 계속됩니다. 1983년 10월 제가 랭군에 가 있었습니다. 저도 랭군에 그때 그 전두환 대통령 일행이 랭군을 갔는데 저도 거기에 랭군에 갔었습니다. 저도 랭군에서 그 현장에서 그걸 직접 봤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게 아주 간발의 차이였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그때 처해 있었습니다. 아주 간발의 차이로 그 아웅산 사건을 피했는데 왜 그런 사건을 저질렀을까? 제가 현장에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런 사건을 저질렀을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한 가지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뭐냐? 목표는 랑군이 아니었겠구나. 목표는 한반도였었겠구나. 결국은 대통령을 시해할 수 있으면은 그걸 기초로 뭔가 다른 걸 크게 했지 대통령 시해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그 랑군 폭발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그런 사건을 저질러 놓으면은 꼭 이게 이제 80년대에 반복되는 건데 대화를 제안합니다 북한이. 그게 이제 그런 게 그때도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1987년에 그 칼 858기를 폭발을 시키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김현희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김현희라는 그 북한의 그 고도로 훈련된 공작원한테 위조된 일본 여권을 주죠. 마유미라는 여권을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는 결국은 이 칼 858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건 왜 일으켰을까? 그거는 이제 이 시기를 보면은 나오죠. 1987년 11월. 1988년에 우리가 88 올림픽을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제 1945년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뭐 1950년에 물론 이제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만서도 그 이후에 전후 복구를 빨리 하고 결국은 다시 한번 적화 통일할 기회를 노리고 그렇게 이제 경제를 건설하고 군사 치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 정비를 하고 주체 사상이나 사상을 정비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0년대 중반서부터 국력차가 점점 벌어진단 말이에요. 급기야는 우리 경제는 아까 이제 처음에 그 표를 보셨습니다만서도 80년 중반까지는 이렇게 선형으로 경제가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80년 중반서부터 완전히 폭발적으로 그게 이제 엑스포넨셜하다 그러는데 통계학하는 사람들은 엑스포넨셜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게 8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 하에서 우리가 88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초조함을 느꼈겠죠. 그 발로가 칼 858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칼 858 사건을 일으키고서는 바로 다음에 신년사를 통해 가지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 회담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이거 보면 참 재밌는 게 엄청난 도발을 일으켜요. 그러고선 또 금방 대화를 제의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반복되는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그 아웅산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8분이 이제 공식 수행원이라고 그래서 8분이 가셨었는데 제일 오른쪽에 서석준 부총리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80년대 중반에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성장의 주역이시죠. 서석순 부총리. 이 양반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 바로 왼쪽이 이범석 장관입니다. 이범석 장관, 북방정책이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범석 당시에 외교부 장관님이세요. 이범석 장관님 사실은 일화가 많죠. 아까 제가 이제 그 대땅뜨 시대에 이제 그 남북 그 적시자 회담을 했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남북 적시자 회담의 최초 수석 대표가 사실 이범석 장관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인도 대사를 하시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적시자 회담의 수석 대표를 하셨는데, 서울에서 이제 적시자 회담이 열렸답니다. 그런데 북한 대표하고 이제 이범석 대표하고 차량을 동승하고 가시게 됐대요. 그런데 차가 많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교통체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이 이 대표님, 이 많은 차를 여기다 갖다 끌어모으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겠습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남한에 별로 차도 없는데 우리한테 인상을 깊이 하느라고 이 차들을 갑자기 모아가지고 채증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이범석 당시의 그 대사시죠. 대사가 그걸 듣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 맞다, 이거 차 여기다 모으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었다. 그랬더니 그 북한 대표가 그게 뭐요?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이범석 대표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기 이 많은 고층 빌딩들을 모아오는 건 더 어렵다, 더 어려웠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렇게 유머가 있으시고 배포가 있으신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장관이었었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셨죠. 다 돌아가셨고 여기 제일 끝에 이 양반이 합참 의장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기백 합참 의장. 이 양반만 꼭 한 분 대단히 중상을 입으셨습니다만서도 그 생명을 구하실 수 있었죠. 이게 이제 그 폭발 직후의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범석 장관님이신데, 이범석 장관님 저렇게 처참하게 폭발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셨죠. 저게 이제 1983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게 목표가 여기가 아닌 것 같다, 휴전선인 것 같다, 그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지켜보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냉전 시기, 대땅뜨 시기, 대땅뜨 이후의 냉전 시기, 그렇게 세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벌써 북한 외교의 틀은 그 냉전 시기에 이미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뭔가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왜곡된 결정이 많았던 거예요. 정치 체제 왜곡이 있었고, 경제 왜곡이 있었고, 군사 왜곡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왜곡이 되면은 그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게 북한 외교의 현실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진짜 안타까운 거는 바로 이 시기입니다. 냉전 이후 시기입니다. 왜 냉전 이후 시기가 안타깝느냐? 냉전 이후에 구공산권 국가들이 다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개방을 거부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안타깝다는 표현을 자꾸 쓰게 되는데, 왜 이때 북한이 그걸 못했을까? 왜 개방이 결정을 못했을까? 그 의문을 제가 자꾸 갖게 되는데, 그거는 역시 핵 개발의 유혹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냉전 이후 시기 국제 환경이 엄청나게 변했죠.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취임하고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동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모든 구공산권 국가들이 정치 경제 개혁을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중반서부터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77선언을 합니다. 77선언이 뭡니까? 우리 북방 정책하겠다. 구공산권 국가들 이제 체제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개혁 개방하겠다고 그러는데, 좋다, 같이 교류하자. 그게 이제 77선언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88년에는 올림픽을 했는데 그 올림픽 대단히 중요한 올림픽입니다. 왜냐? 1980년 올림픽 어디서 개최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모스크바입니다.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냐?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서방 국가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1984년 올림픽 어디였었느냐? 로스앤젤레스였었습니다. 거기에 공산권 국가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냐? 거기에 대한 반발이죠. 너도 80년에 안 왔으니까 84년에 안 간다. 88년 드디어 그 80년 올림픽이 반쪽 올림픽이 됐고 84년 올림픽이 반쪽 올림픽이 됐는데 88년 모든 공산권 국가, 소련, 중국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 국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나라다라는 게 세계 만방에 알려지고 결국은 그걸 계기로 우리 북방 정책이 날개를 달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북한이 그걸 바라보는 북한이 결국 87년에 8.58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도 이제 수성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셰바르난체라는 분이 그 당시에 그 소련의 그 외교부 장관이었었는데 고르바초프가 이제 남한하고의 수교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당시에 뭐냐? 북한하고 소련은 말하자면은 이 상호 그 안보 조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하자면은 우리하고 지금 미국하고 가지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안보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동맹인 북한한테 우리가 지금 남한하고 수교를 할 예정이다라는 거를 통보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냐면은 셰바르난체라는 외교부 장관을 평양에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셰바르난체 당시 외교부 장관이 나중에 한 얘기를 보면은 엄청난 수모를 당합니다. 평양에 가가지고 엄청난 수모를 어느 정도의 수모냐? 김일성 주석을 결국 못 만납니다. 그리고 김영남이라는 그 당시의 북한 외교부장한테 엄청난 그런 말하자면 이 힐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김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 거죠.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기다리고 모스크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고르바초프한테 보고를 합니다. 고르바초프가 뭐라 그러냐? 그래? 그러면은 안 됐지만은 원래 91년에 수교를 할 계획이었었다고 합니다. 한 해 당겨서 아예 지금 해버리자. 1990년에 수교를 당기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북한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92년이죠. 92년에 우리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하게 될 때 그때는 그렇게 소련하고 수교처럼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하지는 않았던 거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96년 9월에 그 상호 원조 조약 말하자면 이제 군사 동맹에 관한 그 조약 그게 만료가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북한하고 러시아는 더 이상 군사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북한의 유일한 군사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는 어디냐? 이젠 중국입니다. 그게 제가 그 러시아 외교관들을 만나면 가끔 물어봐요. 그 지금 북한이 안보 위협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그거 옛날하고 마찬가지로 그 안보 동맹 다시 맺으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제가 러시아 외교관들한테 가끔 하는데 그 반응이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회주의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처한 그런 이제 이 외교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남북 공존의 모색 이거는 제가 자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남북 공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북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라는 게 이제 80년 말 90년대 초에 남북한 간에 많은 교류가 있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이 남북 기본 합의서가 이게 제목이 뭡니까? 화해, 불가침, 교류에 관한 협정이죠. 화해하고 불가침하고 교류하자. 이거 그 당시 그거를 협정만 맺을 게 아니라 그때 협정만 맺은 거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화해를 위한 많은 위원회들이 설치됐고 그 다음에 불가침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됐고 교류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됐고 많은 면담이 있었습니다.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잘 발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굉장히 아쉽죠. 지금 와서 생각해도 너무 아쉽죠. 그런데 그런 그 교류가 93년 1월에 중단이 됩니다. 팀 스피릿 훈련 이후로 중단을 합니다. 팀 스피릿이 이유였을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 NPT 탈퇴를 선언하죠. NPT라는 게 뭡니까? N이라는 건 뉴클리어입니다. 핵입니다. P라는 건 뭡니까? 프롤리퍼레이션입니다. 확산입니다. T라는 건 트리티고. 그래서 핵 비확산 조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핵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진 5개 국가만 빼고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한 약속입니다. 북한도 거기에 가입을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에 우리 핵 비확산 조약에서 탈퇴하겠어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핵무기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결국 남북 대화도 중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쉽다는 얘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선택이라는 게 뭡니까? 갈림길에 왔을 때 올바른 길로 가고 나쁜 길로 안 가는 게 선택 아닙니까?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게 되는, 물론 이제 그 1950년에 시작됐습니다만서도 이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때도 대단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그게 바로 이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단히 아쉽죠. 미국도 사실은 당시에 북한하고 뭔가 해보려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무 참사관급에서 노력을 했고 정무 차관급에서 노력을 했고, 그러나 그러다가 결국은 NPT 탈퇴를 하면서 그런 그 미북한 간의 접촉도 중단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유일한 창구로 남는 게 결국은 이제 핵 협상이었었죠. 그래서 제네바에서 이 미북한의 이제 기본 합의문,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라고 보통 부르죠. 그게 맺어지게 되죠. 대일 접근. 아까 제가 이제 그 냉전 시에 저희 북한의 외교를 얘기하면서 대일 접근 생각을 처음 한 게 1955년이었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1955년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의미 있는 접근이 이루어진 거는 1990년입니다. 1990년이 어떤 시기입니까? 냉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교류하고 개방하고 이런 시기니까 일본도 이제 북한하고 교류하고 이 말하자면은 외교 관계를 재개할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접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국교 정상화죠.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7차례나 개최되는데 성과 없이 끝납니다. 왜 성과 없이 끝납니까? 핵개발, 식민지 지배, 납치자 문제. 식민지 지배 문제는 우리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1965년에 우리하고 일본하고 관계 정상화할 때, 국교 정상화할 때, 그때 우리도 식민지 문제는 똑같이 겪었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북한도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더 어려웠던 게 뭐냐? 핵개발. 그것 때문에 진전을 못 이룬 거죠. 납치자 문제라는 게 뭡니까? 칼 858. 그때 김현이라는 마유미라는 그런 그 일본인으로 위장한 그런 공작원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훈련시켰습니까? 일본 말을 누가 훈련시켰습니까? 일본에서 납치해간 일본인들이 그 훈련의 역할을 맡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치, 이게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자시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결국은 이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북한이 일본하고 관계 정상을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발목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 방향이 잘못되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 자꾸 꼬인다,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 경제의 붕괴. 제가 이제 주체 사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주체 사상에 뭐 몇 가지 꼭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상의 주체고 경제의 자립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경제 자립이 이루어졌느냐? 아닙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제 소련하고 이제 관계가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이 우호국, 공산 우호국이죠. 공산 우호국에 관한 원자하고 특혜 무역을 중단합니다. 그렇게 되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북한의 대소 수출이 그 전까지 9억 5천만 달러였었답니다. 그게 4천만 달러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이 16억 7천만 달러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6천만 달러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공산권의 붕괴라는 게 북한 경제 말로는 자립경제라고 불렀습니다만서 북한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느냐라는 걸 저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되겠고요. 거기까지가 이제 냉전 이후 시기에 냉전 이후의 이제 시기의 북한의 외교인데 제가 이제 쭉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그런 절호의 찬스가 언제 있었습니까? 전 세계의 공산권 국가들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왜 좋은 위치에 있었느냐? 결국은 남한이 80년대 이미 경제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남한이 개혁 개방 우리하고 같이 하자, 북한하고 같이 하자라고 개혁 개방에 적극적으로 도울 자세가 돼 있었잖아요. 남한의 손을 잡고 개혁 개방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뿌리치고 핵 개발로 들어선 겁니다. 그게 대단히 아쉬운 거죠.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결국은 북한의 지도자가 이제 김일성 주석에서 김정일 위원장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김정일 위원장 하면은 김정일 위원장 시대의 외교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죠? 선군 정치지 않습니까? 선군 정치. 근데 선군 정치 물론 이게 선군 정치 하면은 모택동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은 어디서 나오냐? 총 끝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보자면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군을 중시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나 당이 있지 않습니까? 당을 옆에다 두고 군을 위주로 정치를 한다. 선군 정치를 한다. 왜 그랬을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정치학에서 비교 정치학에서 개독이라기보다도 이제 처음에 이제 국가가 시작될 때 군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 다른 의미 있는 정치적인 집단이 없으니까 군이 거기에 이제 중심에 서게 되는데 성군 정치 왜 이 시기에 북한이 성군 정치를 하게 됐을까? 그건 뭐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만서도 결국은 성군 정치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94년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바로 다음해 정초부터 엄청납니다. 2150개 인민군 부대하고 최전선 초소를 방문합니다. 근데 2150개라는 저 숫자는 북한 매체를 통해서 나온 숫자인데 실제로 2150개를 방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어쨌거나 북한 매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150개의 초소를 방문했다. 최전선 부대하고 초소를 방문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로부터 한 3년 뒤 지난 후에 이 북한이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에게 영원한 국가주석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국방위원회를 신설을 합니다. 국방위원회가 국가 지도의 최고 권위 기관으로 그러니까 성군 정치가 당연히 되겠죠. 최고 권위 기관을 부상을 하고 김정일은 주석이라는 타이틀 대신에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북한을 통치하게 됩니다. 남북한 관계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제가 아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때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좋은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1998년 그 다음에 이제 2003년 두 번에 걸쳐서 진보 정권이 들어서죠. 진보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그런 그 관계를 제안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한의 손을 그랬으면은 그때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받을 건 받으면서도 계속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제1, 2차 연평해전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핵을 계속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06년에 이제 1차 핵실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가게 되면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 왜 2010년이냐? 왜 그때 그 도발이냐? 그건 아무래도 2010년에 우리가 G20이라는 회의를 유치했습니다. 그것도 G20 회의라는 것도 엄청나게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회의였었죠. 그게 이 도발의 큰 원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곧 이어서 또 연평도 포격 사건, 군인도 사망하고 민간인도 사망한 그런 대단히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었었죠. 대미 접근과 핵 외교. 그런 와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94년에 미국하고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합의에 따라서 또 미국하고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부시라는 그 공화당 정권이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미국 관계가 또 악화 일로를 겪게 되죠. 그러니까 북한이 또 NPT 탈퇴 카드를 꺼냅니다. 93년에 꺼냈던 NPT 탈퇴 카드를 그때는 어떻게 봉합을 했냐면은 연기를 했습니다. NPT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던 거를 탈퇴를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2003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연기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거 그냥 탈퇴하겠다. 이래가지고서는 2003년 1월에 NPT를 탈퇴하죠. 그러고서는 계속된 말하자면 도발을 하게 됩니다. 미사일 도발, 핵실험 이런 도발을 계속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 대일 접근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이제 90년대 한번 대일 접근이 왜 실패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0년대 또 한 번 대일 접근을 시도하게 됩니다. 왜냐? 그때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100억 불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하면서 그때 이제 유상, 무상 다 합쳐가지고 8억 불 일본으로부터 말하자면은 그 개발을 위한 대한민국 경제 개발을 위한 그런 이제 자금을 얻어왔는데 북한에서는 그 당시에 100억 불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온 거를 보게 됩니다. 그 100억 불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다시 납치자 문제로 다시 난항을 겪게 됩니다. 북한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죠. 아까 제가 사회주의권 붕괴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주택농법이라는 게 뭡니까? 농법은 농업 전문가들이 만들어야죠. 근데 그거를 주택농법이라고 해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이 만들어서 그걸 하니까 그게 농업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홍수 거기에 따라서 95년 두 해에 걸쳐서 엄청난 홍수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뭐 명확히 밝혀질 수는 없는 숫자입니다만서도 더러는 60만, 더러는 100만의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 장마당 경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국가의 이제 이 배급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니까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되고 배급 체계가 작동을 안 하게 되니까 장마당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에 화폐 개혁을 실시합니다. 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을 실시하는데 그런데 이 화폐 개혁은 교환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은 화폐 개혁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했겠느냐? 이게 말하자면은 그 공식 경제가 그 마비가 되니까 비공식 경제가 너무 커지니까 그거를 나름대로 그 억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었었나라고들 해석들을 했는데 큰 실패를 겪게 되죠. 그래서 이
북한 경제가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김정일 당시의 성군 정치인데, 성군 정치 시대에도 결국은 그 이제 처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 냉전 시대 만들어진 그런 그 잘못된 선택이 계속 누적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고난의 행군 시대에 100만에 달하는, 일본은 100만도 넘는다 그럽니다마서도 100만에 달하는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그런 북한 경제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또 2008년에 스트로크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권 이양을 위한 그런 준비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 2010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표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1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11년 말에 이제 정권을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입지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군부 최고 실세인 리영호 총참모장을 퇴진시키고 군부의 인사 교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2013년 12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주미대사로 근무할 때인데 깜짝 놀랄 사건이었었죠. 장성택, 고모부인 장성택을 체포 및 처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일 영도 체제, 유일 영도 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에 당대회가 제가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대개 이제 그 공산당이 5년에 한 번씩 당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그 당대회가 개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이 국무위원회를 신설해가지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해가지고 김정은이 이제 국무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 설치했던 국방위원회를 대체해서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위원장이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인 거죠. 경제정책, 그 여러분들 오래전 일이 아니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 초기에 사실은 뭔가 가시적으로 북한이 굉장히 바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평양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시설들, 위락 시설, 스포츠 시설, 의료 시설이 막 늘어나게 되고, 마신령 스키장을 건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저희 그 여성 저희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보컬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이 북한이 굉장히 변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는데, 그 시기에 또 이제 병진 노선을 또 채택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1962년에 병진 노선을 채택했는데, 그때는 말하자면은 군사력에 더 많은 그 치중을 하기 위해서 병진 노선을 채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취지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무슨 취지냐? 이때의 병진 노선은 경제 문제에 좀 비중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 대단히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진 노선을 채택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게 그리고 이제 그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다음에는 아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병진 노선도 아니다. 이제 경제 건설에 총력 집중하겠다.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경제에 총력을 집중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그건 그렇게 됐으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었었겠죠. 이게 또 한 번 아쉬운 대목입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었을 텐데 왜 못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게 어떤 뭐 사람도 그렇고 정치 체제도 그렇고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개혁을 하려면은 경제 개혁이라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도발은 경제 개혁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경제 개혁하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도발은 정반대로 가놓으니까
이 경제 개발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 3차 핵실험, 4, 5차 핵실험, 6차 핵실험 그러면서 뭘 하게 되느냐? 특히 4차 핵실험 때 2016년 1월에 했던 4차 핵실험 때 UN 안보리에서 대단히 강력한 그런 그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무슨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느냐? 북한에서 수출하는 석탄, 철광석 이거 수출 못하게 하겠다고 겁니다. 그거 대단히 큰 사건이죠. 왜 큰 사건이냐? 북한이 그 당시에 30억 불 정도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 30억 불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런 그 이 원료들이었었습니다. 석탄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원료였었는데 그걸 수출 못하게 하면 이건 보통 북한 경제에 타격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실험을 하고 계속 미사일 실험을 하니까 그 다음에도 4개의 결의안이 또 통과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석탄, 철광석, 수산물, 그다음에 봉제, 그다음에 인력 송출 그런 데까지 다 제재가 확대가 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병전 정책도 아니고 경제 발전에 총력을 집중하겠다. 그렇게 해봐야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쉽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초 위에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으니까 97년 11월에 이제 화성 15호를 쏘고서는 우리 핵무력 완성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핵무력 완성했으니까 이제는 말하자면 대화하겠다라고 나선 게 2018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을 2차례 했고 그 다음에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나 알게 된 게 2019년 2월에 하노이 정상회담이었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스티브 비건이라는 미국의 핵 수석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데를 갑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 앞으로 이제 북핵 문제는 내가 생각해 보니 이렇게 가야 되겠어.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게 뭐냐면은 로드맵을 만들어서 동시적이고 평행적인 그런 행동을 취함으로써 가는 수밖에 없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왜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거든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시 병행적인 행동에 기초한 로드맵 말고는 북한의 해결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수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 그 직후에 하노이 회담이 개최가 되도록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거 미국이 결국은 로드맵을 밝혔으니 북한이 저게 동조하면은 이게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이 가지고 나온 안은 전혀 그것과 관계가 없는 아니었습니다. 영변 내놓을 테니까 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시킨 그 결의안 다 없애다오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볼 때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유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의미 있는 그 기제가 비핵화로 나갈 수 있는 기제가 그게 유엔의 안보리 제재인데 그걸 없애달라고 그러고 아주 일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시설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좌절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이영호라는 그 북한의 외교부 장관하고 최선이라는 북한의 외교부 차관이 그날 밤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국이 큰 실수를 했다.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내놨는데 그걸 안 받은 거는 큰 실수를 한 거다. 앞으로도 이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올 걸 기다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전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미국이 그런 안을 받을 가능성은 전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북한 핵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로드맵,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로드맵 말고는 해결될 길이 없거든요.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북한이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 외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과가 없어요. 왜 성과가 없느냐? 왜곡된 결정, 왜곡된 선택이 누적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도저히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아주 옴짝달싹을 못할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뭐냐? 핵무기 내놔야죠. 근데 그걸 못하면은 갈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로 오늘 그 북한 외교에 관한 우리의 대화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으로 돌아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최선의 안을 내놨는데 미국이 안 받으니 이제 우린 세기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한 위협인 것처럼 그렇게 들렸죠. 그러나 2020년에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가 왔는데 내놓은 걸 보니까 신년사가에 아예 안 나왔죠. 그 직전에 전원회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게 있었죠. 그 전원위원회에서 내놓은 걸 봤더니 전혀 새로운 게 없다. 전혀 새로운 게 없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핵무기 계속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경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근데 경제 발전이 쉽지 않으니 이제는 조금 더 다구치는 수밖에 없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향신문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세기를 예고했는데 결국 갔던 길로 갔다. 미국을 움직일 만한 카드가 없는 것 같다. 경향신문이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미국 움직일 만한 카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국하고 북한 관계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로드맵 가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세길 가겠다 그러는데 세길이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북한 관계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남북한 관계도 그럼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우리는 국제사회에 개방된 국가입니다. 남한은 국제사회에 개방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어떻게 북한하고 관계를 발전시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그런 우리에 대해서 또 대단히 그 짜증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서도 올해 6월 13일에 김여정 부부장이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고서는 그 남북 교류의 상징인 교류협력사무소 폭발시켜버린 거 기억나시죠? 그게 지금 이 세 가지가 지금 북한이 처한. 그런데 북한이 처한 건 지금 당장 초래된 게 아닙니다. 지난 몇십 년간 누적된 북한 외교의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파라고 생각됩니다. 경향신문의 해설, 그 다음에 이 김여정의 담화, 그 다음에 저희 남북교류사무소의 폭파 사진, 이게 오늘의 북한 남북한 관계, 미북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외교 그렇게 노력하면은 성과가 있으려면은 그 여태까지 잘못됐던 그런 선택, 그거를 바꾸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의 북한 외교에 대한 그 대화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